대화 공세를 펴던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편 외무상을 지낸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권태호 전 수도군단장,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무진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대화 공세를 펴다가 최근에 돌연 비난 공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 이 시점에서 미사일 발사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무수단 미사일이 최근에 들어서 이거 아주 상당히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미사일을 196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실전 배치를 합니다. 네. 이 무수단이라고 하는 미사일은 구소련으로부터 도입을 해서 개량을 해서 지대지 미사일로 개발한 것인데 사거리가 3,000 내지 4,0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이동식 발사대에 거치해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사격을 하고 나서 바로 진지 이동이 가능한, 그래서 생존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미사일이고, 다만 이제 액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보다는 한 단계 뒤떨어진 그런 미사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미사일을 가지고 북한이 그동안에 시험 발사하는 것이 한 번도 노출된 적이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당국에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연이어서 3번을 발사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또 4번째 발사를 했는데 모두가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새벽에 발사한 것은 발사대에 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사도 되기 전에 폭발한 것으로 네. 봐서 아마 연료 계통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으로, 물론 분석을 좀 더 해봐야지만 자세한 그 경위가 파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북한이 왜 자꾸 발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데는 네. 여러 가지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도발을 갖다가 분석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견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을 해서 A라는 어떤 행동이 보이면 그 다음에 B라는 조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C라는 것을 아마 목표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네. 갑작스런 도발이라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그 도발이었을 경우, 그런 행동이었을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네.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후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행동을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할 때는 퍼즐 맞추기 식으로 요거를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 요걸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맞추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네. 아주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시각들이,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무수단 미사일 태평양 괌에도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대미 협상을 노린 차원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까요? 네,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분석 중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대남용이 있고 대미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자체의 어떤 문제, 요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대남용은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군사회담 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핵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군사회담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상투적인 어떤 수법이다 하고서 무시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공갈 협박성의 그런 도발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사일이 괌이라고 하는 데까지,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여러 군데의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미 협상용으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지금 대선 캠페인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 북한과 관련되는 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북한이 문제를 갖다가 그 중에 하나의 그 핵심으로 대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의 키를 네. 미국이 잡고 있고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미국과의 대화 물꼬를 트겠다 하는 그런 네. 의지가 포함된 그런 도발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세 번째로는 1, 2, 3차 그 실험에서 전부 시험에서 다 이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빨리 어떤 기술적인 보완을 좀 해야 될 것이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그런 시도에서 그걸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또다시 제대로 문제를 갖다가 찾아서 해결하기 전에 큰 사고 같은 그런 폭발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대미 협상용으로도 충분히 이 도발을 기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네.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대화 제스처를 취하다가 또 도발을 해왔습니다. 대화와 도발, 북한이 자주 해오던 패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북한의 대화 공세,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은 국제 규범의 위반이기 때문에 일종의 도발이죠. 네. 도발했다는 것은 대결이죠. 흔히 말하는 그 북한이 주장을 보면은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측의 대화를 제외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네. 이것은 양립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의도를 보면은 북한은 결국 뭐냐면 대화든 대결이든 모두 준비되어 있다.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특히나 그러나 이번에 4차례 탄도미사일, 특히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이것은 지금까지 군사 대화 제의와 또 그리고 이 제4차 탄도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이 북한의 이런 그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아마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성공할 때까지 발사를 해라. 여기 대해서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빈말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지난 3월에 발언했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는 최고사령관, 최고지도장, 이것은 신적의 존재, 무오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례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북한은 특히나 이 무수단 미사일은 성공할 때까지 남북 대화라든지 북미 대화, 북중의 보건과 관계없이 계속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모두 언급을 해주셨지만 북한은 이번 31일 오전에 발사한 것까지 모두 4번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합참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죠. 발사된 지 얼마 만에 실패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실패로 추정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상황은 좀 더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번 발사 모두 실패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가진 중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모든 군사 기술을 과거에 구소련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도입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련이 과거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던 SLBM용 미사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무수단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면서 다 시험도 했고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낭비해가면서 시험 발사할 필요 없이 실전 배치해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차례에 걸쳐서 계속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가 보다 하고 상당히 당황한 것 같고요. 이 당황한 것이 또 아주 우연찮게 3월 달에 있었던 김정은이가 핵탄두를 갖다 소형화하고 이것을 달아서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 했던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원래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한번 하고 나서 이게 실패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면서 기술적인 결함을 찾고 완벽하게 네. 보완을 해서 그다음 발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김정은이가 아주 절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을 바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게임을 뛰고 있으면서 아주 느긋하게 뛸 수 없는 그런 초읽기에 몰려있는 그 담당자들이 또다시 무모하게 발사를 하려 그러다가 이번과 같은 그런 일도 생겼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그동안 우리 이 무수단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무리하게 추진해 오던 그간의 업적 쌓기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감춰져 있던 북한의 실체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무리한 당대회를 개최했던 김정은에게 후폭풍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발사하고 있는 게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발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뭐 발사 자체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얻거나 뭐 무수단을 이용한 모종의 실험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추측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네. 미사일 시험 발사 전략과 관해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신형 방사포 약 200km 사정거리를 쏘았지요. 성공했지요. 2차적으로는 스커드 미사일 BC 300에서 500km 했고 3차적으로는 노동형 미사일 네. 약 1300km 성공했지요. 그 다음에 무수단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수단을 실패하고 나서 다시 SLBM이라 가지고 수중탄도 미사일 이게 또 실패했다가 그 다음 또 성공했다 북한 주장하고 있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네.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공할 때까지 계속 발사하라. 막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정치적 환경 변화의 고려 없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계속 발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네. 아마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에 대해서 크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정할 때까지 계속 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발사를 해서 정말 북한이 무수단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남북한의 미사일 전력의 균형이 좀 북한 쪽으로 기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우려스러운데요. 네, 많은 국민들이 뭐 미사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미사일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용 미사일과 방어용 미사일이 있고 네. 또 거리에 따라서 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다음에 고도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고 또 이게 발사해서 날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어떤 기술로 날아가는가 이것이 무수단 같은 것은 관성회에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고 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정밀 항법 장치에서 날아가는 것은 순항 미사일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사거리도 다양하고요. 근데 이 한국 한반도 정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과 폭이 100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일본에 있는 여러 군데의 우리 그 미군의 기지,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용될 괌 기지 정도까지 전부 다 전장의 범주로 포함을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그 작전 전구 내에 한정해서 1000km 내외 정도의 미사일이면은 충분히 네. 북한의 위협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물론 이것도 2012년도에 한미 간에 미사일 협정에 의해 가지고 사거리를 갖다 늘리지 못하던 것을 그 제약이 해결이 되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가 우리 지금
한국의 미사일 수준이 북한 미사일 수준에 비해서는 뭐 수적으로나 사거리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만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우선 방어 미사일이 많고 또 비록 그 숫자는 좀 제한되겠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 관성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소위 공산 오차라고 하는 표적을 맞추고자 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상당히 오차가 많이 난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은 그 정밀도하고 파괴력이 그거보다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수나 거리 면에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개발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리고 군에서도 사거리를 늘리고 더 명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계속 개발하고 장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전에 새벽에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더니 북한이 리수용 외무상, 과거의 외무상이었죠. 지금은 부위원장인데 중국에 보냈습니다. 대규모 수행단을 같이 이끌고 보냈는데 어떤 의도로 북한에 간 걸까요? 이 이수영 당 부위원장 방중은 세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 첫 번째로는 7차 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중국에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양국 간 당대 당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 세 번째로는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문제 이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방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방중한 것이 아닌가 분석합니다. 아, 그렇군요. 북중 관계가 지금 최악인 상황에서 성사된 리수용의 방중. 의례적인 차원은 아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중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북한은 아마 그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북한을 갖다 옥죄고 있는 그 제재를 갖다가 조금 완화시키거나 풀고자 이렇게 대미 협상 목표를 정하고선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 전통적인 그 우방인 그 중국이 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데 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행세도 하고 좀 도움을 달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북중 관계를 들여다볼 때 항상 염두에 두고 반드시 그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갖다가 엄청나게 중요한 한반도 방위에 아주 긴요한 그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중국 간에도 조중 상호 원조 조약이라 하는 것을 체결을 했는데 그 원조 조약의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도 더 강한 그런 끈끈한 혈맹을 바탕으로 한 어느 한쪽이든지 전쟁이 나면 자동 개입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아무리 밉고 이게 뭐 소위 참 받아들이기는 좀 밉고 그렇다고 해서 떨쳐버릴 수도 없는 그런 그 존재이긴 하지만 북한이 납작 엎드려서 무언가를 갖다가 좀 도와주시오 할 때는 빗장을 약간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수영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최용해가 가가지고 별로 그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 이 최용해는 소위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별 소득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무국을 갖다 신설을 하고 그중에서 외무를 담당토록 했는 이수영이를 앞장세워서 중국에 보내고 이수영이를 통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해빙 무드를 조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수용의 방중,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갔을지 그렇다면 김정은의 방중을 위한 어떤 물밑 작업 얘기가 될지 이런 부분도 관심사인데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분석해 주시고요. 만약에 북중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대화보다 제재에 방점을 찍고 있는 우리 정부 어떤 식으로 대외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부분까지 짧게 전망을 해 주시죠.
7차 당대 전후를 해가지고 북중 관계 복원에 대한 양국 간의 공감도 형성됐다. 그 징후로서는 첫 번째, 중국 시진핑 주석이 7차 당대 전후를 해가지고 축전 정치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최근에 북중 간의 스포츠 교류 농구대회라고 그 농구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고 중국의 그 북한에 나와 있는 대리대사가 참석했죠. 네. 또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수영 당 부위원장의 방중이죠. 아마 이런 측면에서 혹시나 이 이수영 부위원장이 대규모의 방중단 이끌고 조대의 숙소를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시진핑 주석 만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적어도 구두 친서 이상의 뭔가 가지고 갔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다 하면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에 집중하고 있고 북중과는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이 해결에 있어 가지고 신중성을 볼 필요가 있다. 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의 효과는 대화를 할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압박 제재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중 간의 해빙 무도, 대화 국면의 전화, 이러한 변화를 잘 읽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압박, 또 한편으로는 물밑 접촉에 대한 대화, 이러한 양면 전략, 병행 전략, 이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